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린 알든의 기념비적인 저서 브로큰 머니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원 바로 제8장의 문을 열어젖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의 기원이라는 아주 먼 과거에서 출발하여 근본이제가 어떻게 정치적 탐욕에 의해 무너져 내렸는지 목격했고,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고삐 풀린 신용,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전 세계를 빚더미 위에 올려놓았는지를 냉철하게 해부했습니다. 또한 그 폐허 속에서 피어난 디지털 희망인 비트코인의 탄생과 성장 과정까지 치밀하게 추적해왔습니다. 만약 이전의 장들이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중병에 대한 정밀한 진단서와 병리학 보고서였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할 제8장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예언서이자 우리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갈림길에 대한 엄중한 이정표입니다. 린 알든은 이 마지막 장에서 마치 노련한 외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하듯, 현재의 망가진 화폐 시스템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미래의 모습들을 아주 구체적이고도 때로는 섬뜩할 정도로 냉혹하게 그려냅니다.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그의 저서에서 수차례 경고했듯이 우리는 거대한 장기 부채 사이클의 끝자락 즉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 위기가 오면 정부가 돈을 풀고 빚을 내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빚을 내는 주체인 정부 자체가 파산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빚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갚을 수 있는 수학적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거대한 부채의 탑은 어떻게 무너지게 될까요? 린 알든은 8장에서 그 끝이 결코 평화롭거나 조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선택지가 사실상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자니 막대한 빚을 진 가게와 기업, 그리고 정부 자신이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줄도산할 위기에 처합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낮추고 다시 돈을 풀자니 잠시 주춤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통제 불가능한 하이퍼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날뛸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린 알든은 역사를 통찰하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하고도 전통적인 하지만 대중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금융억압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약탈입니다. 금융억압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부가 빚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교묘한 술책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낮게 유지함으로써 저축하는 사람들과 채권자들의 구매력을 몰래 빼앗아 빚진 자들, 특히 가장 큰 채무자인 정부 자신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경제학의 거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를 두고 인플레이션을 통해 정부는 시민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비밀리에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몰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경제 법칙의 모든 숨겨진 힘을 파괴의 방향으로 작용하게 만든다고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린 알든은 제8장에서 앞으로 다가올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바로 이러한 마이너스 실질 금리의 시대, 즉 금융억압의 전성기가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명목상으로는 이자가 붙어 돈이 불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짜장면 값은 더 오르고 아파트 값은 더 오릅니다. 실제로는 물가가 여러분의 이자율보다 더 빠르게 올라 여러분의 돈이 가진 실질적인 힘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현상, 바로 그것이 금융억압의 본질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올린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가장 소중한 구매력을 훔쳐가서 자신들의 빚잔치에 쓰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점점 더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막대한 전쟁 빚을 해결하기 위해 서구 국가들이 사용했던 방식이 다시 소환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수익률 곡선 통제, 즉 YCC와 같은 극단적인 통화 정책입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이 특정 국채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 국채를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이 정부의 신용을 의심해 국채를 팔아치우려 하면 중앙은행이 나타나 그 모든 매물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일본은행이 지난 수년간 보여주었던 그 비정상적인 정책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중앙은행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가격 발견 기능을 완전히 파괴하고 경제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인 채권 시장이 국유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날드는 8장에서 이러한 금융 억압이 과거처럼 정부의 의도대로 쉽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1940년대나 70년대와 달리 정보가 빛의 속도로 전 세계에 공유되는 초연결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해 금융 지식을 습득한 대중들은 내 돈의 가치가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순간 필사적으로 자신의 구매력을 지킬 수단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본 통제가 쉬웠고 금이나 부동산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대한 두 가지 갈림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투자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리날든이 제시하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통한 통제 사회의 완성입니다. 정부는 금융 억압을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강제하며 자본 이탈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현금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거래를 중앙은행의 장부 위에 올리는 CBDC 시스템을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CBDC를 그저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처럼 편리한 디지털 결제 수단 정도로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날드는 그 이면에 숨겨진 전체주의적 통제의 위험성을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섭게 경고합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CBDC를 암호화폐의 탈을 쓴 파시스트 화폐이자 인류 역사상 최악의 감시 도구라고 비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CBDC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클릭 몇 번으로 여러분의 돈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고기를 너무 많이 사 먹었다고 판단되면 특정 품목의 결제를 막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계좌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 돈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리날드는 이것이 금융 억압의 최종 형태이자 디스토피아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 망가져가는 금융 시스템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만리장성을 쌓고 모든 퇴로를 차단한 채 강제로 인플레이션 세금을 징수하는 디지털 감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인류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저항 없이 이 디지털 파놉티콘에 갇혀야만 하는 것일까요? 천만다행으로 리날드는 제8장에서 인류를 위한 두 번째 길을 아주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금융 질서의 탄생입니다. 그녀는 8장 전체를 할애하여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망가진 화폐 시스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이자 인류가 거대한 금융 억압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적 무기로 정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융 억압의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을 꼬박꼬박 현금이나 예금으로 저축하는 평범한 중산층과 서민들입니다. 그들의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가 시스템에 의해 합법적으로 도둑맞는 것입니다. 반면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가들과 정보의 빠른 기득권층은 이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싼 이자로 막대한 빚을 내어 부동산과 주식을 사고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립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서든 정부의 통제나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신만의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의 민주화이자 개인의 금융 주권 회복 선언입니다. 리날드는 8장에서 비트코인이 가진 검열, 저항성과 탈중앙화의 가치가 미래의 혼란 속에서 얼마나 눈부시게 빛을 발하게 될지를 역설합니다.
정부가 자본 통제를 강화하고 CBDC로 개인의 금융 자유를 억압하려 할수록 억눌린 에너지는 분출구를 찾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돈인 비트코인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장들에서 다루었던 TL의 법칙, 즉 화폐 시스템이 붕괴할 때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전 세계적인 규모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신뢰를 잃은 정부의 화폐를 던져버리고 수학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을 선택할 것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두고 사이버 공간의 절대적인 진리이자 연력학적으로 건전한 유일한 화폐라고 표현했습니다. 린 알든 역시 이에 깊이 동의하며 미래의 화폐 시스템은 결국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증명 가능한 희소성을 가진 자산, 즉 비트코인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의 피아트 머니 시스템은 정치인들의 약속과 신용이라는 이름의 허상 위에 지어진 거대한 모래성과 같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려 붕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수학과 암호학 그리고 물리적 에너지라는 단단한 안반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경제적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칠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모래성에서 나와 이 견고한 요새로 피신할 것입니다. 제8장에서는 또한 급변하는 지정학적 질서와 화폐 시스템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린 알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이어져 온 달러 패권 시스템이 이제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음을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미국의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재정 적자, 그리고 무엇보다 달러를 무기화하여 금융 제재를 남발하는 행태는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달러 이외의 대안을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하루아침에 동결되는 것을 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금을 사상 최대 규모로 매입하고 브릭스를 통해 독자적인 결제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달러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 투표입니다. 이러한 다극화된 세상에서 과연 어떤 화폐가 새로운 무역의 결제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게 될까요? 특정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화폐는 다른 국가들의 신뢰를 온전히 얻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화폐를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까? 린 알든은 결국 가장 중립적이고 그 어떤 정치적 영향력에서도 자유로운 자산만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 금이 그 역할을 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금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 세계 어디로든 즉시 전송 가능한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수학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최근 비트코인을 퀄리티를 향한 도피처이자 국제적인 자산이라고 인정한 것은 이러한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금융의 최정점에서 가장 먼저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초월하여 가치를 전송하고 저장할 수 있는 주인 없는 중립적인 프로토콜.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본질이며 미래의 분절된 세계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공통의 금융 언어입니다. 린 알든은 이 거대한 서사시의 마지막 장인 제8장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와 함께 가슴 벅찬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던집니다. 다가올 미래는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혜택을 누려온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금융 억압과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이 우리의 지갑을 털어갈 것이고 CBDC라는 디지털 감옥은 우리의 자유를 시시각각 위협할 것입니다. 이것이 브로큰 머니가 초래할 필연적인 디스토피아적 풍경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부조리한 시스템에서 평화롭게 탈출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적 수단을 손에 쥐었습니다. 과거에는 화폐 시스템이 붕괴하면 전쟁이나 폭력적인 혁명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방주로 나의 자산을 옮겨 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피 흘리지 않고 자신의 부와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인류 문명의 진보입니다. 비트코인의 위대한 사상가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는 비트코인을 돈의 인터넷이라고 불렀습니다.
인터넷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져와 인류의 지평을 넓혔듯이 비트코인은 금융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져와 인류를 경제적 예속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리날드는 8장에서 이 자유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공부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낡은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에 귀를 막고 현실을 부정한다면 그 거대한 잔해 속에 매몰될 뿐입니다. 재테크계의 오랜 격언 중에 위기는 곧 기회이며 준비된 자에게 부가 이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례 없는 혼란과 변화는 역설적으로 준비된 자들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잃은 종이돈에서 수학적으로 검증된 디지털 하드머니로 빚으로 쌓아 올린 신용에서 에너지로 증명된 가치로 중앙의 통제에서 개인의 자유로 그 거대한 역사의 물결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리날든의 브로큰 머니 제8장은 우리에게 그 거대한 물결의 방향을 가리키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막연한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방대한 데이터와 냉철한 역사적 사실, 그리고 빈틈없는 공학적 논리로 미래를 전망합니다. 그 전망이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고 불편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빅브라더가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모든 결제 데이터가 중앙 서버에 기록되는 시스템, 즉 파놉티콘이 될지, 아니면 개개인이 금융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꿈을 펼치는 세상이 될지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리날드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무너져가는 낡은 시스템의 마지막 인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상의 담대한 개척자가 될 것인가? 오늘 제8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명확한 시대적 통찰과 준비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과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건승을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